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민족주의입니다. 저 섬이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죠. 이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을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 아울러서 민족주의와 국민국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학습 개요는 이 민족주의의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국가, 민족국가, 그리고 국가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항적 민족주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 유형을 끝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낭만적 통일운동의 실패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탈리아나 독일의 경우 낭만적 통일운동이 먼저 전개된 이후에 현실 정치가들에 의한 현실적인 통일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통일정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현실적 통일정책을 살펴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국민국가의 국민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탈리아 통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발디의 모습입니다. 이 빈체제 이후 이탈리아 상황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었죠. 거기다 크고 작은 9개 왕국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국, 그리고 자치도시들, 아울러서 교황령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탈리아가 분열된 상태를 활용해서 오스트리아가 이 북부 이탈리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 오스트리아의 간섭은 통일운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민족주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입니다. 이 청년 이탈리아당은요, 물론 그 이전에 1820년에 숙구이당 카르보나리 운동이 있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밀결사단체로 해서 통일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오스트리아의 이 집요한 비밀경찰을 통해서 색출이 되고 운동이 좌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정당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이었고요. 이것은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정당활동입니다. 이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 급진파들이 민족 통일과 민주 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족 통일과 민주적 개혁 더하기 공화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정 체제를 붕괴시키고 공화정 체제로 나가야지 된다는 이 슬로건을 가진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자, 마찌니의 청년 이탈리아당 당원에게 보내는 교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 분위기를 느껴보시라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마진이고요. 청년 이탈리아당은 진보와 의무를 믿고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탈리아인의 형제적 결합체다. 그들은 이탈리아를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재건한다는 위대한 목적에 생각과 행동을 바치려는 확고한 각오로 이 결합체에 참가한다. 청년 이탈리아 당은 공화제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공화정만이 이러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형태이기 때문이다. 예. 이 사실상 청년 이탈리아 당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은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재상이었던 샤르데니아 이 왕국의 이 재상이었던 카보우르의 통일 정책이 수행되게 됩니다. 예, 카보우르의 모습입니다. 이 샤르데니아 왕국 중심의 통일 운동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이 재상 카보우르는 치밀한 외교 정책과 과감한 내정 개혁으로 국력을 강화시킵니다. 예, 먼저 힘을 키우는 거죠. 이 현실 정치가들은 사실상 통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단 이 치밀한 외교 정책 그리고 과감한 내정 개혁을 통해서 이 국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력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다져진 뒤에는 통일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가 이 통일을 적대시하는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이 카보우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와 이제 전쟁을 벌이고 1859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을 통합하고요. 이탈리아 왕국의 이 성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앞서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에서 보았던 가리발디가 이제 청년 이탈리아당이 좌절된 후에 이런 그 낭만적 통일 운동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붉은 셔츠단을 구성해요. 붉은 셔츠를 입은 청년 의용대를 구성해서 이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그 의용대를 활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이제 통일은 물 건너 간 거죠. 사실상 분열이 두 개의 국가로 아마 이탈리아는 나누어졌을 거예요. 근데 가리발디는 이제 공화정보다는 이 통일국가의 수립이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이 자신이 점령했던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이 샤르데니아 왕국의 국왕에게 이제 헌상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탈리아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샤르데니아 왕에게 헌납하고요.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사실상 통일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 이 이탈리아 왕국은 참가해서 여기서 승리한 후에 프로이센 편을 들어요. 그래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승전국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베네치아를 마지막으로 병합하고요. 그 다음으로 프랑스 전쟁을 틈타서 이제 로마 교황령을 병합한 뒤에 로마로 천도해서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이탈리아는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라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러면 이탈리아가 뭐죠? 라고 물어보죠. 대부분 나는 시칠리아 사람이야. 나는 나폴리.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밀라노 사람이라고. 나는 베네치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본인들을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서는 아직도 뭐 축구 같은 데서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이 도시 간에 뭐 국가 대항전보다 더 심하죠. 뭐 그런 거를 느끼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는 뭐 10분 동안 강의를 하니까 뭐 쉽게 이 통일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주 지난한 사실상 마키아벨리도 이 현상을 똑같이 본 거예요. 뭐 카보르의 정책은 사실상 이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에서 얘기한 전략과 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오스트리아에 끊임없는 내정 간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프랑스도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세 간섭에서 해방이 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군주란 존재는 뭐 그 덕이 있을 필요가 없이 교활하고 거기에는 전제가 붙는 거죠. 통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여하튼 교활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게 뭐 적의 뒤통수를 쳐도 상관은 없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전제는 통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 독일의 통일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렸던 어느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빈체제 하에 독일 역시 35개의 군주국가 4개의 자주도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영방국가들은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정신적인 통치자, 어떻게 보면 영국 국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군주였죠. 이제 이 45개 연방 군주국과 4개 자유도시로 분열된 이 독일에서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이 통일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러는 와중에 프랑스는 이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견제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34년에 이 관세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뭐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FTA라고 볼 수가 있겠죠. FTA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이센이 주도하여 독일의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게 되죠.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관세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국가 형성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지역 내 관세 철폐가 사실상 이 국민 경제 형성에, 국가 경제 형성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독일에서, 이 분열된 독일에서 관세 동맹이 결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독일을 프로이센을 주축으로 한 이 국가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사실상 자유주의자들이 이 2월 그 프로이센 3월 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베를린에서 빌헬름 국왕을 이제 겁박을 해서 의회 설치를 용인받게 되죠. 그렇게 돼서 구성된 국회가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자마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독일적 통일 방안과 소독일적 통일 방안이 대립하여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대독일적 통일 방안은 오스트리아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소독일적 통일 방안은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그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 자유주의자들끼리 아무리 난산 토론을 해봤자 그거는 어디까지나 탁상공론이고 현실 정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비스마르크고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철은 무기고요. 혈은 국민의 피땀입니다.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을 활용해서 군비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스마르크의 이 전략이었죠. 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단 군비부터 확장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비를 확장하여 무력 통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통일전쟁을 전개해서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사실상 북독일 연방을 격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파리를 점령하고 알자스 로렌을 병합한 뒤에 이 독일 제국을 성립하게 되죠. 이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궁에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요. 이 통일 후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19세기 후반 영국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족 출신의 보수주의자죠. 이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강력히 지향합니다.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은 훌륭한 연설이나 의회에서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과 피로서 이룩된다. 군제개혁을 단행하고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하죠. 비록 군비가 우리의 빈약한 몸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몸에 지니는 정열을 지녀야 할 것이며 또한 감히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착안해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인 것입니다. 언론이나 다수결로 현재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혈 재상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고집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는 이 철혈재상이라는 그 별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네이션 스테이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에 기반한 보편주의적 체계의 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중세 유럽의 기독교에 기반한 보편주의 속에서 특수한 민족 존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통한 이 기독교의 보편주의가 해체되면서 사실상 민족주의가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도 사실상 르네상스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로마의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서북 유럽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 개혁은 이 같은 세트 메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냥 각각 다른 걸로 다른 것처럼 보이게끔 배우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같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보편주의를 해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개인의 중요성, 민족의 중요성, 이 개성의 중시, 이러한 요소들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르네상스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좀 죄송한 느낌은 듭니다. 다음으로요, 이 절대왕정 체제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동질적 민족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였죠. 이 절대왕정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절대왕정하면 군주의 절대성만을 강조하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신분제였다는 사실을 약간 좀 묻혀버려요. 그 점이. 그렇지만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동질적 민족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의 사회혁명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출현한 개념이 바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국가 형성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앞서 이 관세동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경제, 즉 생활공동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통합적 국민경제가 형성되게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는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은 대중소비 문화가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제 대중이 중요한, 시민들이 중요한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산업혁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국민국가의 견고한 토대가 구축하게 되죠. 이제 이탈리아에서 번성한 도시국가 대신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국민국가가 일반적인 근대국가 형식으로 수용된 결정적 이유도 바로 이 국민경제 단위의 우월한 생산력 증대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군요. 민족주의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타민족의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았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그리스, 벨기에 독립, 그리고 1848년 동유럽의 여러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입니다. 대부분 실패하게 되지만요.
그리스, 벨기에,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을 하지만 이 민족 해방 운동 이 있고요. 이거는 뭐 저항적 민족주의라고도 하고 여러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분단 내지 분열되어 있는 민족이나 국가의 정치적 통일 운동입니다. 통일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1870년대에 이루어진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은 이미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국가의 발전과 팽창입니다. 당시에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의 이 국가의 팽창 정책과 사실상 이것은 더 나가면 제국주의로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있는 제국주의로 나가는 발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국민국가, 해방운동, 그리고 제국주의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고요. 이 20세기 초반에 들어가서는 인종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치즘과도 연결되어 있죠. 파시즘하고요. 그거는 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의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라고 보는 것도 맞고요. 사실상 통일운동이나 혹은 이미 정치적 통일을 이룬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 민족주의의 내면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국민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군대, 교육, 언론, 문화, 스포츠 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국민국가의 개념을 국민들이 내면화하는 데 있어서 이 징병제에 기초한 국민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대다수의 성인 남성을 단일한 운명 공동체로 느끼도록 하는데 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지 되는 것은 후방위에서 사실상 열심히 생업을 하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과 이 형제들과 이 오누이들, 누이들을 위해서 이 2년, 3년의 시간, 요새는 한 18개월 정도로 줄었더군요. 저희 때는 30개월이었는데 뭐 여하튼 주면 좋죠. 여하튼 뭐 그렇게 돼서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서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국민이라는 이 의식을 갖게끔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징병제에 기반한 국민군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이죠. 동일한 교육 내용을 통해 공통의 집단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이 언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를 쓴다고 해도 뭐 지방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지방어든 사투리든 사투리는 좀 그런가요? 그냥 사투리라고 하죠. 사투리를 쓰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아니군요. 70년대군요.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투리를 쓰면 이제 맞았어요. 이 표준어를 써야지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맞았던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을 달달달달 외워야지 학기 초마다 매 학기 초마다 이제 외워야지 됐어요. 애국가 1장부터 4장, 5장까지 뭐 여하튼 뭐 외울 것도 많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렇게 하면서 공통의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투리가 별로 뭐 외국어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투리가 지방어가 외국어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를 않죠. 아무리 사투리가 강해도 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가 가능한데 이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경우에는 이 거의 외국어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준어를 만들고 표준어를 교육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요. 맞아. 다음으로 신문도 역시 중요하죠. 매일매일의 공시적 일체감을 확산시킵니다. 대한민국 오늘 뭐가 이슈지? 뭐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뭐 요새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신문을 이제 집에 배달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때 턱 기사를 가지고 뭐 얘기를 나눈다거나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 작품도 이 국민국가 형성에 상당히 중요해요. 이 공통의 감각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소위 말하는 이 대중적인 이 작품 소비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몇백만 부가 팔렸느니 몇천만 부가 책이 뭐 그런 개념이 이 시기에 나오죠. 지금은 뭐 그렇게 팔리는 책이 없지만 자 스포츠도 이 민족 단위의 경쟁 구도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죠. 뭐 예를 들어 한일전이 벌어지는데 뭐 한국팀이 축구 경기에서 졌다. 뭐 현해탄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90년대, 80년대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국민국가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은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민족일까요? 국가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문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7주차이기 때문에 뭐 과제를 걷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던진 거예요. 그래요. 자, 분량은 그렇고요. 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도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는 대체 과제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수의 기억이라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 파르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 프랑스 혁명 때 좀 이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뭐라 그러죠? 품절이라고 하나? 뭐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찍으실 생각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뭐 복잡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안 팔린다는 얘기로 뭐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종이책으로는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전자책으로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형사였던 파르종이라는 이 조향사가 이 프랑스 혁명 과정 그리고 자신이 조향사가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조향사 장인이죠. 장인 된 이후에 이제 영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어떻게 이제 산업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뭐 향수 공장을 만들어 나갔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 제3부가 단절과 지속성이라는 챕터인데요. 이 부분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설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3부를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고 싶고 과제로 내고요. 일부의 내용은 사실상 이제 향수 산업이 어느 지역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전파되고 이 조향사가 어떻게 전문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그린 부분이고요. 제2부는 이제 파르종이라는 이 조향사가 조향 장인이 되는 과정을 다룬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화장품업 이 사람은 조향사라고 하지만 이 조향업뿐만이 아니고 향장품도 많이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장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 2부를 읽어보시는데 뭐 굳이 1, 2부를 안 읽으셨다고 3부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부부터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과제는요, 책을 통해 드러난 이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요약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자료들이 아주 많아요. 그것을 책 내용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복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지 될까? 복붙으로 써야지 될까? 하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맞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붙한 경우에는 가감이 30점 감점 처리한다는 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그래도 적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적어 봤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말고사도 걱정이네요. 한 11주차 정도에 그러면 5월 12일 끝날 무렵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계속 고민을 해야지 되겠죠. 이 제출기한은 4월 19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수요일 11시까지로 정해봤어요. 이 분량은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일을 지정을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스타일을 나름대로 지정해 봤습니다. 글꼴은 맑은 고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가 눈이 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위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 글자 크기는 한 11% 주시면 고맙겠고, 행간은 160으로 하는 게 눈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많은 리포트형을 소화를 하려면 이 규칙을 정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출할 것은 아주 비비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할게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